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는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로 왔습니다. 최승호 감독님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호 감독님. 감독님이 좋습니까? PD가 좋습니까? 감독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게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어차피 돌아가야 되잖아. 헷갈릴 것 같아요. 어느 인터뷰를 봤더니 기사에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감독 어색하다. PD로 불러달라. 처음에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이쪽에 그 배급사나 네네. 홍보대행사나 우리 이제 같이 지금 자백을 꾸려가고 있는 팀 내에서는 PD로 부르는 게 또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잖아요. 그렇죠. PD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으로 부르는 게 그쪽의 이제 말하자면 용어고 이쪽은 또 PD고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 있으면 감독이 저기 갔으면 PD고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어렵게 모셨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모시려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 이제 낮 시간에 모셨는데 요새 어떻게 좀 많이 바쁘십니까? 돌아다니시느라고? 예. 요즘 뭐 소위 그 관객과의 대화를 거의 뭐 하루에도 몇 개씩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바쁜 편이죠. 정말 제가 아이돌 스케줄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지방도 뛰어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지금. 네, 뭐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영화 팟캐스트에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인사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자백이라는 영화의 신인 감독 최승호라고 합니다. 입봉작이시죠? 그렇죠. 원래 MBC에 있었고요. 이따가 해고가 돼서 잘려가지고 뉴스타파라는 그 독립언론에 가서 거기서 앵커로 일을 하면서 또 PD로서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첩 조작 사건 취재해서 이번에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광고 문구나 이런 거 보면 3년 동안 이제 추적한 결과 뭐 이렇게 이제 문구가 돼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제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제가 MBC에서 해고가 되고 난 뒤에. 그거 몇 년도죠? 그게 2012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선 때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대선에서 만약에 이제 그 야권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MBC도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 아닌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앵커 역할을 하면서 이제 취재도 좀 하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유성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성 사건 터진 걸 보고 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다라는 거를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오랫동안 이거를 파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취재해서 한 3년 계속 취재를 한 셈이죠. 유성 사건이 이제 터졌다고 말씀하시면 그 시점이 그게 한 4월 달에 그 유성 씨 동생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허위 자백을 하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그 기자회견을 보고 취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시작하신 거군요. 그때 이제 민변 사무실에서 서초동 민변 사무실 그 장면은 그렇죠. 민변 사무실이죠, 결국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그날 법원에서 풀려나서 국정원에서 풀려나서 오자마자 거기서 이제 우리 MBC 기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마음을 좀 더 추스려 가지고 결심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갔어요. 네, 예, 그렇죠. 거기서 예, 그렇구나. 못 나갔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발제를 그때가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네, 예.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초동에 있다가 갔는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말이 안 된다 해서 발제를 했는데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쪽의 주장이지 않느냐. 그렇지.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쓸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가짜라고 오기까지 거의 메이저 언론에는 안 나간 걸로 그렇죠. 기억합니다. 예. 네. 그때 그 첫 번째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네. 원래 MBC 2580 기자입니다. 예, 지금도 MBC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 그 다음날 그 2580 담당 부장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걸 좀 뉴스로 만들게 해달라 했더니 그때 한 얘기가 네가 민별의 나팔수냐? 그쵸. 이런 말이었어요. 네. 그걸로 그냥 끝났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테이프는 우리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다가 다 네. 시작이 된 단초가 된 거군요. 네. 유성 씨 사건 때문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된 건데 예. 사실은 처음부터 영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제가 감히 어떻게 영화를 만들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용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성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서 냈어요. 자백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실험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냈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증거 조작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네. 증거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도 국정원이 뭐랄까요. 전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전혀 미동도 안 하고 변하지 않고 그 간첩 조작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그냥 다 유지를 하는 걸 보고 이 뉴스타파의 힘만으로는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매체가 없을까 하는 걸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다이빙벨이라는 것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도 그렇죠.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방송이라는 매체가 제대로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영화가 언론의 가능성으로 주목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영화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몇십 년 만들어 봤으니까 이 작법은 비슷하잖아요. 좀 더 이제 물론 영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가미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도 얻고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딱 영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출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게 거의 아마 2015년 초? 15년 초. 네. 그러니까 유성 사건 있고 한 7,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요거는 영화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찍었죠.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뭐든지 좀 더 이렇게 우리 카메라 그 친구가 최형석이라는 친구가 촬영을 담당했는데 우리는 카메라 기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영화판에서는 촬영 감독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뉘앙스가 다른 거죠, 사실. 촬영 기자라고 하면 핵심적인 영상을 빨리 이렇게 딱 확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 대신 커트의 길이는 짧죠. 굉장히 똑깍똑깍 찍잖아요, 기자들이. 그렇죠, 촬영 기자들이. 근데 이제 이 영화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샷이든 이렇게 좀 기본적인 길이가 확보가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거기서 어떤 그 샷에서 느낌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길이나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길게 찍으라 그랬죠. 무조건 길게 찍어라. 길게 찍고 그다음에 롱샷을 많이 찍어라. 롱샷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샷들. 우리는 이제 유튜브에서 낼 때는 이 모바일로 보거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클로즈업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아주 숫자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영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서가 나오도록 좀 이렇게 큰 샷들을 많이 찍었죠. 그 뒤부터는.
그래서 뭐 영화에 보면 뭐 도망강 장면들 같은 거 이렇게 아주 큰 샷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법원도 롱샷으로 아마 그런 샷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법원 같은 경우는 맨날 뉴스에서만 나오다가 우리가 이제 영화로 만들면서 롱샷이 드디어 보인 거죠. 쫙 멀리서 찍은 거.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드론으로 막 국정원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국정원은 드론으로 한 거 아닙니다. 뭘로 했습니까? 네, 국정원은 드론으로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건너편 산에서 딱 그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산에서 찍은 거예요? 산에서 찍은 겁니다. 그걸 뒤로 이렇게 빼신 겁니까? 예, 우리 트라이포드 메고 한겨울에 눈 왔을 때 막 미끄러운데 막 이렇게 막 추운데 막 떨면서 올라가가지고 몇 번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그렇구나. 전 그 드론으로 찍은 줄 알았어요. 거기는 드론으로 찍으면 하긴 걸리겠죠. 배 감독님 어떠셨습니까? 국정원에 지금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 드론으로 찍은 거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드론으로 찍었다고 해도 될 뻔했는데. 가스 좀 먹고 이제. 예, 그렇죠. 영화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좀 인상적이셨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을 텐데. 인상적이었죠. 네. 그냥 극장 풍경부터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들 허심탄회하게 쌍욕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요? 극장 안에서. 화내려고 오신 것 같은 분들이 반은 이상이셨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오셔가지고 그냥 저씨 삐삐삐 온갖 욕을 하면서 막 그게 전혀 보통 그러면 한 명이 떠들면 거슬려야 되는데 다들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서로가 이제 그러면서 봤죠. 그리고 국정원 샷 같은 건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보니 얼마나 걔네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림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 느낌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 올라가는 그 사건들 재심 판결 받은 그 리스트가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 장면이 제일 좀 오래 남았어요.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제 조작한 사건들 나올 때 야, 그 뭐 얘기는 듣고 많이 했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저렇게 많아? 저렇게 싹 다 무죄야? 싶은 생각이. 전 거기서 되게 무서운, 저 혼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97년까지는 쭉 있다가 그쵸. 2011년으로 점프하더라고요. 살아났잖아요. 리스트가.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 하는 말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사이를 좀 띄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블랭크가 좀 있었으면 이게 끊겼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찾아봤거든 올라갈 때 혹시 몇 년까지 하다가 다시 생긴 건가? 저도 한참 보다 그러니까 엄청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길래 그렇지 이번 사건까지 오겠지 뭐 하면서 연도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97년 다음이 그냥 2011년이더라고요. 그 좀 보고 좀 놀랐어요. 아무튼 뭐 보신 분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스토리 펀딩으로 한 4억 3천 이상 모였더라고요.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 그거 이제 우리 김재환 프로듀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저야 뭐 스토리 펀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영화를 이제 좀 영화답게 만들어주고 영화의 프로세스를 우리한테 이제 쉽게 알려주고 또 끌고 왔던 친구가 김재환 프로듀서예요. MBC PD로 저보다 한 10년 후배인데 뭐 코바디스 또 뭐 트루먼쇼 이런 영화를 미리 나와가지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코바디스 때 저를 캐스팅을 했어요. 제가 출연했거든요. 배우로. 그랬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 황기총 회장 목사님을 공세적으로 인터뷰하는 뉴스타파 기자로 제가 나왔어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 장면이 코바디스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뭐 일단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뒤에 영화 다 만들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저한테 만약 형님이 영화를 만들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그 친구가 프로듀싱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결정을 했죠. 그거 스토리 펀딩이 아니면 우리가 뭐 개봉하기가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했죠. 했더니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4억 3천만
모여가지고 그걸로 뭐 시사회도 2만 명 정도를 사전에 시사회를 했고 개봉 이후에도 어쨌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는 셈이고 또 남는 금액으로는 광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뭐 궁금한 게 제작비가 어느 정도나 들었을까요? 제작비가 우리 뭐 해외 출장을 좀 보면 중국 많이 갔죠. 일본도 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등록 지금 예. 뭐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3억 정도면 어떻습니까? 많죠. 네. 뭐 잘 쓴 거죠. 쪼들리지 않고. 네. 적재적소에 돈을 잘 쓰죠. 그 뒤에 이제 뭐 홍보랑 뭐 이런 게 또. 예, 지금 이제 가외로 홍보 뭐 등등 돈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BEP 맞추려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우리 배급사 말로는 한 20만 정도 들어야 BEP가 맞춰진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6만 명이 넘었는데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제 6만 명이 막 넘었는데 이게 사실 149개관이더라고요. 근데 150개 안 되는 관에서 6만 명이 사실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어카운턴트가 지금 375개, 400개 가까이 되는데 한 4만 8천쯤 나온 거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렇죠. 20만 넘어야 BP 맞춘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빨리. 첫날 관객이 이제 7,800명. 예. 그래서 뭐 첫날 집계로는 아수라보다 많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고. 아수라보다는 계속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아수라보다는 계속 많습니다. 아수라가 지금 250만 못 넘고 꼬꾸라지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뭐 아수라가 기세가 다 없어지고 난 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아수라. 네, 지금 아수라. 지금 아수라. 지금 아수라. 옛날 아수라 아니지. 깜짝 놀랐어요. 옛날 아수라가 7,800명밖에 안 봤다고? 아니지. 초점을 아니죠. 현재 스코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화 평론가 우리 평식이 형님께서 짜기로 유명한 평식이 형님께서 별점을 3개 반 주셨어요. 참혹한 코미디 이렇게 이제 한 줄 평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별점에는 만족하십니까? 7점인데 10점 만점에. 아니 근데 이제 뭐 물론 7점이면 제가 만족할 수가 없는 점수인데.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은 뭐 워낙 대단하신 점수 안 주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정도 주면은 뭐 그건 뭐 황송한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예. 별로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7점 준 별 3개 반 준 영화가 뭐냐? 캡틴 아메리카 11호, 부산행, 뭐 다크나이트, 뭐 곡성 이런 영화를 이제 한 7점 주셨더라고요. 한 나홍진 감독급 정도 되는 거지.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 그러니까 입봉작에서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지금 네이버 영화 그 평점 있잖아요. 그게 현재 상영되고 있는 모든 영화. 그러니까 뭐 무슨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있는 영화들 말고 옛날 영화를 다시 재상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좋은 영화들 재상영하고 있는 거. 그거 다 합쳐서 1위에요. 평점 1위. 9.45. 저희가 이제 요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쭉 그 시네마스타에서 이제 방송했던 거를 들으신 분들은 네이버 평점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9.45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니 아마 좀 보신 분들이 매긴 점수인데 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뭐 불쑥불쑥 쏟으셨겠죠. 그럼요. 재밌습니다. 훌륭하고요. 꼭 가서 보실만 하니까. 어쨌든 뭐 상업 영화 입봉작이 뭐 크리스토퍼 놀란과 나홍진 정도면 괜찮죠. 멀티플렉스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상영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느껴지는 이런 게 좀 있나요?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정도면 150개요? 150개 안 돼. 149개. 스크린 숫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은 사실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독립 영화 또 뭐 다이빙벨이랄지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걸 다루는 영화들 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죠.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또 여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또 홀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약간은, 열어주면서도 그런 면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박스오피스에서 비슷한 순위로 관객이 비슷하게 드는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배씩 그 많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아주 많이 지금 뭐 대폭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없는 지역들, 없는 지역들에는 좀 심어달라. 그리고 또 너무 나쁜 시간 말고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시간에 좀 넣어달라. 이런 지금 호소를 멀티플렉스에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습니까? CR은 좀 먹히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목요일 날고 상영고 개봉할 때 처음 할 때는 아무래도 독립 영화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적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금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말에는 그래도 한번 편성했으니까 주말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주말 성적을 보자는 거였는데 주말 성적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어제도 뭐 좌석 점유율이 25%였고 그 럭키에 이어서 2위였기 때문에 뭐 상영관 늘릴 수 있는 그 조건은 사실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할 텐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여튼 좀 많이 보고 계속 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을 쓸 테니까.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극장 쪽에서 그게 점유율이 높으면 늘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시간대가 좋아야 점유율이 높아요. 어차피 보기 힘든 시간이면 점유율이 안 좋거든요. 네,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면 이제 스크린 수를 또 낮출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애초에 어떤 태도로 이 영화를 이제 접근하느냐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하고 넷팩상을 이제 받으셨는데, 뭐 다큐멘터리상이야. 다큐멘터리니까 상 받았나 보다 할 텐데, 넷팩상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이라 그래서 아시아의 뭐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서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하시는 상이래요. 아무튼 작품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가서 보셔도 왜냐면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뭐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조금 이건 극장까지 와가지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들 보면. 근데 그거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어쨌든 콘텐츠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찍히든 콘텐츠가 좋아야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뭐 TV로 본다 뭐로 본다 저는 뭐 그러니까 TV용 다큐 뭐 이렇게 인식이 있는 것도 좀 별로거든요. 다큐도 여러 명이 같이 극장에서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왈가왈부가 되고 회자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영화로서의 의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좋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최성호 감독님께서 뭐 저 PD수첩 2회 정도 털어가지고 방송하고 막 촛불 집회 나고 막 난리 나고 뭐 이렇게 될 법한 사실 이거를 극장까지 가서 상영관 좀 많이 열어달라고 막 해서 이걸 찾아와가지고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막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게 됐으니. 그렇죠. 그래야 알 수 있는 뉴스. 이게 진짜 거기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이기 때문에 진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얘기를 그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보신 분들이 듣는 편이니까 유우성 씨 사건이 있고 또 이제 한준식 씨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승효 씨 사건이 있고 큰 이제 구친조고 세 개가 이제 감찰 사건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쭉 취재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좀 뭐랄까 애착이 갔달까? 아니 뭐 애착이 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제일 그래도 마음이 좀 쓰였거나 뭐 이랬던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계속 일어났던 거고 저희가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민변의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쭉 취재를 했던 거고, 한준식 씨라는 분이 국정원 종합동 신문센터에서 자살했던 그 사건을 추적한 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진실을 밝히기는 불가능한 거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국정원에서 발표했듯이 간첩인지 아닌지 충분히 짐작할 정도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북한 취재까지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딸한테까지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고, 마음도 많이 쓰였고, 좀 이렇게, 뭐랄까, 국정원이 중간에 어떤 국정원이 쳐놓은 이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상당히 하면서 거기까지 갔죠. 예를 들면 함정이라 하시면? 그 이제 막 그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죠. 네. 보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 네. 저러다가 넘어가시는 거 아니야? 카메라 들고 가서 만나고 오고 막 이러면 저거 막 대치기 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보는 내내 걱정이 좀 되긴 했던데. 김승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마지막에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작을 당해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그 피 흘렸던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딱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까지 합쳐서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한 게 이 영화거든요. 네. 현실 지금 now에다가 과거까지 다 겹쳐서 보이는 그런 건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많이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역시 이제 현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과거 사례라는 것은 그 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걸 좀 이렇게 아프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딱 사례를 딱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걸까 하는 걸 많이 찾았고 근데 결국 운명적으로 찾아진 거죠. 그 김승효라는 분이 그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일본 취재를 하러 40년 만에 그 피해자들이 만난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김승효 씨에 대한 취재도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가서 한번 만나 뵈려는 생각 정도는 했어요. 근데 이제 꼭 그걸 찍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기춘 씨는 우리가 이제 갔다가 와서 김기춘 씨 주소를 아니까 한번 가보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김기춘 씨를 만나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아, 그래요? 공항에서. 그래서 김기춘 씨를 거기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김기춘 씨 취재한 걸 거기 피해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그 현장에 오셨던 김승효 선생님의 형님 하고 누님 두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김승효 선생님 댁까지 가서 한 쾌에 그 뒷부분이 다 이제 영화로서 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뭐가 되려고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운명적인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보면서 제일 제가 쓸데없는 거 보기로 유명하거든요. 영화 볼 때. 그 한준식 씨 친구분. 근데 이제 처음에는 거절하셨고,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술병의 숫자를 셌어. 저걸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똑같이 대작을 한 걸까? 근데 얼굴이 많이 안 빨가시더라고요. 최승호 감독님의 주량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하던데. 아니, 저도 뭐 술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 친구하고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 가면 그거 보면 처음 만나는 날 나오잖아요. 그날도 거기서 마셨지. 그다음에 2차로 또 가가지고 양꼬치로 또 엄청 먹었지. 그날 술을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었는데 그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다라고 딱 잘랐죠. 그때 딱 잘랐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거기 대림역
으로 가서 네네. 여러 차례 마셨습니다. 여러 차례 주로 양꼬치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양꼬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약속을 하고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약속을 해서 왔죠. 그래서 무덤을 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려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무덤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예. 말씀을 좀 하시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공포거든요. 무서움이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국정원 안에서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언론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국정원에 의해서 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때 이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그 안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그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보낼 때는 여기서의 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도록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기면 그걸로 또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국정원이 거의 완전 생사여탈권 쥐고 있잖아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은 장면이 한준식 씨 따님하고 통화할 때 이제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죠. 마음을 굉장히 이제 전화하기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냉정을 잃지 않고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 다녀갔느냐를 물어보는 거는 오히려 쉬웠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과정이 그리고 이제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부적으로 혹시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랑 많이 상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상의하지는 않았고, 그거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그건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친구한테 전화 통화하는 취재까지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전화 통화를 하면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통화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묻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죠. 당연히. 그 날짜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래야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서 있는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통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남쪽에 와서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최소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셔서 됐다는 걸 알아야 아버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죠. 지금은 아마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혹시 그런 날이 오면은 저를 찾아온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보다도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알려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그 북한에서 공작원을 내려보냈고 그 공작원이 신문 과정에서 죽었다 하면 그 시신을 돌려보내줘야죠. 돌려보내주면서 당신네들이 보낸 공작원이 이렇게 우리 신문에 응하다가 스스로 공작원이라는 걸 밝히고 죽었다, 자살을 했다, 가족들한테 시신을 전해줘라,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라면? 근데 이 국정원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쓱싹 바꿔가지고 무덤에다 그냥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예 발표도 안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무려 2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TV조선이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굉장히 열심히 이제 특종을 찾아 이렇게 다니고 있을 텐데 굉장히 민환 기자가
그 기자가 아마 뭐 한국일보에서 갔다던가. 그 기자가 안형영 기자라고. 예, 취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착을 한 거예요. 예, 포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면서 이제 이름은 한 모 씨 이렇게 하고 이제 탈북자인데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처음에는 시신을 뭐 해라. 그렇죠. 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예. 근데 국정원은 진짜 어떻게 취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 그러면 땡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 말인데 목을 매서 죽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경찰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 당시 이후에 사체에 대한 뭐 고만하고 또 이렇게 뭐 사후 처리했던 경찰하고는 만나서 물어봤는데 부검 소견서에 뭐 어쨌든 뭐 목에 뭐 이렇게 그 끈으로 맨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그 결론대로 그 딸한테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명확하게 그게 사실로서 그 결정이 되려면 뭔가 좀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취재를 하시면서 가장 짜릿하다. 라고 느꼈을 때가 아까 뭐 말씀하신 김기춘 씨 만났을 때. 네. 진짜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그 공항에 김포공항에 갔는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 저 카메라 기자가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줄을 서가지고 우리 들어가는데 저한테 저 높은 사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우리 사람 이름을 몰라요. 높은 사람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김기춘 씨가 거기에 부인하고 같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접근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들어가자 안으로 기다리자 해서 완전히 이제 안으로 들어갔죠. 출국 심사 다 끝내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 탑승구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뭐 출출했는지 스낵바에서 들어가서 이제 요기를 하고 계시길래 이제 그때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제법 반겨주시던데. 아니 모르셨던 것 같아. 모르시겠지. 언제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상당히 반기세요. 아니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디선가 봤어. 어디선가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길 수도 있는 거지. 처음엔 되게 온화한 눈빛으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싹 돌변하시던데. 그 부인도 굉장히 반기셨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아닌 거지. 근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야. 그 김기춘 실장이. 그래요? 내가 설명을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좀 경계심 나중에 경계심이 좀 생겼겠지. 근데 이제 내가 40년 만에 이제 대공수사국장 시절에 뭐 하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러 가는데 하면서 내가 그 용어를 피해자라고 썼어요. 용어를. 피해자들의 40년 만에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 취재하러 간다는데 피해자라는 말이 딱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만. 사진 찍지 마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나갔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빠르지 못해요. 그렇죠. 하고 근데 듣고 그분이 있다가. 그렇지. 조금 더 이제 한 5초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한 5초 정도는 더 듣고 있었을 거야. 근데 김기춘 실장은 바로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딱 그냥 손으로 딱 들면서 일어나시더라고. 역시 빠르신 분이야. 이 정도 되니까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주물럭거리면서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취재하시면서 가장 답답했던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계속 생각나고 뭐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답답했다기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는 그 또 다른 의미에서 답답했죠. 사실 나는 굉장히 그 양반이 그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보기관의 수장이었잖아요.
굉장히 그 영예로운, 그죠? 네. 자리고,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기 걸맞게, 행동을 하고 답변을 해야죠. 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언론의 취재를 거절하는 방법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 저 우산 속에 치맛자락에 숨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 내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 와이프가 가려 있는 우산 속에 숨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정지해 두신 겁니까? 아니, 이제 스틸컷을. 아니, 그거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카메라 기자가 이제, 그 우산으로 계속 가리니까, 이제 자기가 뒷그림질 치면서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밑으로 카메라를 내린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서 뒷그림질을 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 좀 보자 하고 이렇게 우산을 위로 올린 거예요. 올린 순간 이렇게 딱 잡힌 이제 얼굴 모습이에요. 웃고 있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편집자가 아주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편집을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긴 고민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지.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한 개인의 악마성을 너무 부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게 시대의 악마성이고, 국정원의 악마성이고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그 장면을.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무 좋아하시니까 뭐 일단 살리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앞에 보면은 검사들이 재판 끝마치고 이제 한밤중에 자기네들끼리 쭉 가면서 담배 피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담배 피면서 저거끼리 엄청 떠들면서 가. 근데 그날 굉장히 사실은 그날 아침에 들어갈 때 내가 그 검사를 따라 붙으면서 사과할 생각 없냐고 계속 물었던 바로 그날이거든. 그러니까 증거 조작이 그대로 드러났고 자기네가 그 잘못된 증거로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렸다는 거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자들은 가면서 그렇게 웃고 있었다고요. 비슷한 장면이에요, 사실. 원세훈이 웃고 있는 거나 이 사람 검사들이 웃고 있는 거나 똑같아. 자기네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낮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웃으면서 안 갔겠지. 딱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포즈로 갔겠죠. 넥타이 제대로 메고, 담배를 안 폈겠지, 절대로. 그거 마찬가지로 원세훈 씨도 우산으로 가린 상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런 웃음을 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우산 속 웃음이나 그 한밤중에 담배 피면서 가는 그 검사들의 방자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권력기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겉보기와 다른. 그러면 지금 이제 완본을 끝내놓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시사회도 하고 뭐 상영도 하는데 보시면서 저 장면은 혹은 저 시퀀스는 요렇게도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뭐 맨 마지막에 저 사건 리스트 올라갈 때 금방 우리 김프로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 리스트를 좀 약간 좀 97년까지만 하고 또 밑에 약간 블랙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지. 그런 생각 좀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이미 많이 들은 상태에서도 그걸 안 고쳤는데 안 고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의도를 보여주는 것만큼 그 좀 반대편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거를 이 영화가 지나치게 어떤 진영의 그 가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냥 보면은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잘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뭐 찾아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원래 뭐 이게 영화는
심의를 한번 받으면 고치면 또 안 된다 그러대. 네. 그쵸. 네. 취재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대상이 됐던 이제 기관이 경찰, 검찰,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 합심센터. 거기는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분리돼 있으니까. 네 군데를 하시면서 다 이렇게 조금씩 특성이나 대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기관들이기는 하니까. 어떻습니까? 취재를 할 것도 없어요. 네. 아예 뭐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근데 경찰은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리고 검찰은 어쨌든 검사들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국정원 애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유가려 씨한테 허위 자백을 받아낸 친구들은 우리가 만났어요. 법원에 그 증언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지.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 통로로 비밀 통로로 입장을 시키고 그 퇴장을 시키기 때문에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그날 우리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고 그 큰 삼촌은 낮에 만났잖아요. 차 막 가로막으시. 우연히 나와가지고 비밀 통로로 나와서 그 법원 입구에서 검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 카메라가 멀리서 잡은 거야. 잡았는데 딱 잡고 난 뒤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운 좋게 잡힌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줌마. 아줌마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중이잖아요. 밤이니까 그 12시가 넘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법원 통로를 다 닫은 거야. 그래서. 다 닫으니까 이제 중앙통로 하나만 딱 남았어요. 서울중앙지법에. 중앙통로 하나만 딱 남으니까 그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만난 거죠.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 이후에도 뭐 그 국정원 유성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출석도 하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법원이 다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니까 어렵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궁금하신 게 좀 있을 법한데 제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궁금한 걸 다 물어봐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얹혀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좋네요. 정말 듣고 있으니까. 저는 경찰들이 그 얘기, 전화 통화였나요? 왜 아무 자료나 이런 답변을 안 해주냐. 걔네는 원래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 그렇게 경찰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화 목소리였네요. 반대로 생각해봐라. 러시아 KGB 수사하면 주겠냐.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 느낌에 러시아 KGB 갑자기 냉전 시대가 막 떠오르면서 핵무기를 서로 막 대통령 암살한다 하고 할 때가 떠오르면서 그거랑 이거랑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그렇죠.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뜨악하더라고요. KGB가 웬 말이야, 갑자기. 사람들 진짜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KGB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KGB 택배는 알 겁니다. 이름 바꾼 지가 언젠데, 그렇죠. KGB. 그러니까 KGB를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KGB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물론 나는 KGB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와닿고. 근데 그쵸. 느낌은 딱 와닿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비유로 그런 단어를 구사한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한 비유라는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좀 더 가면 게슈타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2016년에 전화로 그런 말을 듣는 나라라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팀 이야기를 좀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가는 정재홍 작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재환 감독. 그렇게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신 거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정재홍 작가님하고는 이제 뭐 스폰서 검사 때도 그렇고, 뭐 4대강 수심도 그렇고, 그럼요. 뭐 해군 장교 편도 그렇고, 이제 여러 편을 같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실력을 믿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취재를 저 혼자 해온 거잖아요. 저 혼자 해온 거라서 그거를 뭐 구조를 어떻게 하고 또 구체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기본적으로. 그게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프레시하게 새로운 느낌으로 봐주고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면에서 우리 김재환 감독은 영화 쪽에서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으로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네. 정재용 작가는 제가 이제 같이 일해본 작가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기 때문에 네. 뭐랄까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해요. 굉장히 그 재밌는 네. 그런 뛰어난 발상, 좀 약간 기상천외한 발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랬죠. 그럼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딱 표출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워낙 뭐 오랫동안 막 뒤섞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뭐를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골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이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오고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오고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편집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편집은 뭐 우리 편집 기사가 그 윤성민 편집 기사라고 그 친구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네. 그 친구가 영화 작업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네. 아주 뛰어난 친구. 네. 그러니까 뭐 이 프롤로그에 나오는 왜 네네. 음악에 왜 쫙 이렇게 그 막 흔들리는 화면에 저기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 친구가 다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판 오디오가 있는데 재판에 이제 뭐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막 그 유성 씨와 유가려 씨가 주고받는 소리죠. 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난다고 봤어요. 이 영화의 퀄리티가 여기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재판정, 실제로 재판이 벌어진 재판정에 가서 찍기도 하고 그걸 입혀봤어요. 네. 재미가 없어. 그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하여튼 어찌됐든지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 그 조명과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무빙을 주면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 게 프롤로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핸드폰입니까? 예, 핸드폰. 네. 야. 물론 이제 다른 카메라로도 나중에 좀 보강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찍은 거예요. 네. TV 프로그램을 이제 오래 만드셨으니까 네. 뭐 이제 TV에서도 호흡이 좀 긴 이런 프로그램들을 오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뭐 큰 차이가 이제 없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어떠세요? 영화를 이제 처음 하셨었는데 제일 크게 좀 다른 게 어떤 거던가요? 저거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네.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의 느낌과 다른 측면은 이제 시사 프로는 팩트 자체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사건이 벌어져 있고 네. 그 사건이 뭐가 진실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네. 저는 이제 영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감정의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팩트를 꼬치꼬치 따지지 이렇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니고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논란을 많이 벌인다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관객이 다 도망가니까 관객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들을 훨씬 더 이제 많이 집어넣으면서 이제 어떤 속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건은 이미 끝났으니까. 사건이 이미 끝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느낌을 관객이 받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그 어프로치 자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정서를 훨씬 더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는 한준식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태국 취재도 했어요. 태국 취재도 했고, 태국에서 우리가 취재한 내용이 한준식 씨가 이거는 간첩이 아니야. 이걸 볼 때는 정말 간첩이 아니야. 해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집어넣어 봤어. 집어넣어 봤는데 집어넣어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야. 왜냐? 앞에서 너무 한준식 씨가 아니라는 게 너무 뻔해. 간첩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이미 물론 딸한테 이미
그 전화하는 취재가 다 끝나고 난 뒤에요. 그래도 혹시 우리가 이제 태국에 가면 그 한준식 씨의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거기서 이제 태국 이민국에 수속도 밟고 이랬으니까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원래 그 목적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다른 취재가 된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 봤는데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아니라는 게 뻔해지니까. 예. 이거 뭐 영화가 좀 스릴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다 뺐어요. 편집했다가. 태국보는. 예. 그래서 이제 태국 갔다 온 비용은 다 날린 거지. 예.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집어넣겠지. 당연히. 왜냐? 그때는 목적이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한준식 씨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본질에 대한 영화니까 그 영화가 딱 끝났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관객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올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취재를 뭐 진행하시는 도중이나 아니면 뭐 이거를 영화화 해가지고 이제 한참 막 지금이야 뭐 하겠습니까만 영화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진행하시던 뭐 이럴 때 혹시 외압은 없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그런 분들이 거 굉장히 많이 물으셔요.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를 뭐 국정원 직원들이 고소했다는 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저를 고소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막 거기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저 만나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뭘로 고소합니까? 그 자기네를 인터뷰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자기네들 뭐 명예훼손을 했대나 뭐 명예 뭐 사실대로 이야기한 건데 뭐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저하고 그 뉴스타파 김영진 대표를 뭐 1억 5천만 원씩인가 뭐 해가지고 손해배상하라고 했던 민사소송은 1심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사는 검사가 저보고 오라고 소환장을 보냈더라고. 그 내가 이제 변호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안 간다 그랬지. 뭐 그랬더니 뭐 우리 변호사가 뭐 몇 번 전화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부르지도 않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민사소송 끝난 지 한 1년쯤은 지나서야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고. 그래요. 야, 참 검찰 진짜. 참. 하여튼 뭐 답답한.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게요. 얼마나. 그거 좀 어떻게 김프로가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지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사실은 그래서 손을 못 보고 지금 그러니까. 떠났네. 그 제가 이번에 그 김영준 검사 할 때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스폰서 검사를 2011년에 하셨잖아요. 2010년. 2010년에 이제 스폰서 검사가 4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4월달. 4월달에 터지고 그 해에 이제 그랜저 검사 사건을 그랬죠. 쓰고 그랜저 검사. 쓰면서 특임 검사가 이제 처음 생겨서 이제 해가지고 그 이제 그때는 옷을 벗었을 때니까. 그랜저를 썼어요? 저 그것도 썼죠. 와,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그랜저 검사를 쓰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취재한 게 있잖아요. 룸사롱 가서 스프런스 먹고 뭐 어디서 돈 받고 차 받고 막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훨씬 더 되는데 비용을 5천만 원 밑으로 끊어줬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부터는 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단가를 밑으로 맞춰준 거야. 근데 이제 그것까지 트집 잡기엔 좀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첫 특임 검사 생겨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뭐 지나갑시다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김현준 검사를 보니까 뭐 취재를 안 해봤으니까 뭐 사실이라고 믿어야죠. 근데 보니까 비용이 4,88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맞춰줬네. 그것도 참 의문스럽네. 그러니까 이제 술과 돈과 향응과 받은 거의 비용을 4,885만 원인가 뭐 이렇게 맞춰줬더라고요. 야, 아직도 버릇 못 고치고 이렇게 맞춰주는구나. 지금에서야 뭐 저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갖다 줄 데가 없으니까요. 경찰 거는 사실 검찰에다 많이 갖다 줬거든요. 비리 경찰들 거는 갖다 주면 수사가 되니까. 근데 검사들 거는 들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지. 우리가 자료를 찾아내기 전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역할을 이제 뭐 감독님 같은 이제 언론 기관들이 한 건데 거기 입을 다 틀어막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하여튼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지금. 요새는 뉴스타파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뉴스타파로 가져가면 뉴스타파로 갖고 오면은 뭐 돼요. 굿즈가 크면 이제 영화도 뭐 나홍진급이니까. 그렇죠. 다음번 영화는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그 지금 이제 2심까지는 해직 무효 판결 그렇죠. 받으셨잖아요.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 봐야 되겠죠. 네. 내가 뭐 지금 대면 돌아간다 이렇게 또 딱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가면은 거기 완전히 그냥 드라마 센터 가시겠지. 드라마 센터인지 세트장 뭐 이런 데 관리. 혹시 세트장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겨울 되면은 저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이래요.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그냥 딴 데 가가지고 귀향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네. 지금 사실 현재 MBC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그만큼 없어서일 수도 있고 시청층이 올라가서일 수도 있고 시청률은 옛날하고 또 비슷하게 계속 나오니까 지금 현재 MBC 상황은 어떻습니까? MBC가 뭐 지금 뭐 엉망이죠. 지금 아마 내 생각에 MBC에 지금 얼굴을 내밀면서 리포트하는 기자들 중에는 아마 상당 부분이 공채로 들어온 기자가 아니고 네. 뭐 시용이라나 이렇게 해서 그 사측에 의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또 어디 뭐 종편에서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일부러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 많이 뽑고 그 전에 원래 있던 그 공채로 뽑은 그 기자들 있잖아요. 네. 노조원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네. 그런 기자들은 기자 부서가 아닌 곳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업 부서 같은 데 많이 가 있고 네. 그래서 리포트를 못 하는 거지. 예.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뭔가 MBC가 옛날처럼 한다고 하면 근데 이미 새로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 예전처럼 돌아가겠나? 걱정스럽기는 하죠. 네.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결국은 아마 복원이 될 거예요. 옛날에 뭐 사실 뭐 MBC가 뭐 87년까지 완전히 땡전 뉴스만 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건강한 젊은 기자 PD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해서 네. 그래도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 전통이 아직도 MBC에는 그대로 깔려 있어요. 네.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마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로 들어온 기자나 이런 친구들도 뭐 어차피 개인차는 있겠지만 네. 뭐 기자가 똑바로 보도하지 않는데 그거 마다하고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선의도 믿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뉴스타파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뉴스타파 얘기를 조금 네. 모르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타파는 몇 분이나 되시죠? 뉴스타파가 지금 한 50명 가까이 돼요. 오. 네. 기자 PD가 뭐 한 20명 좀 넘고 네. 이제 언론사로서 꼴을 갖춰야 되니까 뭐 편집 인력, 그 취재 촬영 인력, 또 이제 행정 인력 뭐 등등 이렇게 다 포함해서 네.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뉴스타파의 소식을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뭐 아무 데서나 뉴스타파 이렇게 치면은 나오니까 네.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고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고 네. 페이스북에서도 뉴스타파가 있고 모든 곳에 다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물어봐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최승호 감독님께서 앵커 욕심이 지나치신 것 같다. 아, 그래요? 왜 도대체 뉴스타파는 앵커를 안 쓰는 거냐? 이 잘생기고 예쁜 앵커를 쓸 법도 한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고정 프로그램을 좀 딴 거를 많이 하면은 네. 그런 것도 뭐 가능할 법한데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가 가끔씩 이제 스페셜한 걸 할 때는 네. 와서 많이 해주셨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때는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게 끽해봤자 뭐 일주일에 한 개, 뭐 꼭지가 뭐 2개 내지 3개 네. 이 정도니까 네. 좀 그렇잖아. 아니 뭐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아니 거기 내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해. 앵커의 꿈을 키우고 계시거나.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아니 뭐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완전히 영화계로 빠지고. 그렇죠. 네. 네. 그때가 어쨌든 되면, 뭐 네. 입봉작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팟캐스트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 눈으로 느낌이. 굳이 가서 확인까지 해야 되나? 네. 재미없지 않을까? 깝깝해가지고 네. 보기 싫은 생각이 사실 더 많았는데 네.
실제로 보고는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네. 제가 이제 이걸 적어놨더니 페이스북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재밌다. 네, 네. 볼만하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꼭 안 보셨으면 저처럼 혹시 네.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가서 보실만하다. 그러니까 저도 보고 이게 진짜 그 영화 다큐멘터리의 모습을 갖춘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구나. 저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부담을 느끼고 가서 막 보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보고 나오면 우리 왜 좋은 영화, 좋은 네. 다큐멘터리 보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나올 수 있는 손색 없는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이번에 네. 나왔으니까 보러 가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도 마이클 모 감독 거 보시면서 네, 왜 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냐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어지간히 해소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별이 3개 반이긴 한데.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가서 좀 보시고, 네. 반응이 계속 있어줘야, 네. 이제 극장들도 좀 눈치를 보면서 네. 스크린을 또 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꼭 좀 반응해 주시고. 저도 그냥 굳이 여기 몇 마디 더 얹자면 오늘 제가 너무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냥 빛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근데 운명처럼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서 되게 좋은 장면이 엄청 많은데 네. 그걸 보고 굉장히 깝깝함이 해소도 되기도 했어요. 네. 좀 속 시원하다. 저기 저런 화면을 저런 게 연출이 되다니.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꼭 눈으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김프로가 출연합니다. 목소리로. 아, 왜냐면 모르셨죠? 여러 뉴스 중에 그런 거?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저랑 같이 그 인터뷰를 하다가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서. 근데 그 인터뷰 하신 분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요 인물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뭐 생각 넉넉히 보다가 네. 제 목소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남 누굽니까? 남재준. 네,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이잖아. 남재준 원장이 그하고 질문을 못 하겠거든요. 국정원장 맞아요. 직원들이 내려오더니 그 이제 병풍으로 부른 거예요. 대국민 사과회견을 하겠다고 하고는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막 그치. 했는데 질문 없으니까 그냥 나가실 거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길래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럴 때 짜증나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네. 나가면서 저를 째려보겠지. 한 1초 째려보고 갔거든요. 확 째려보고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나와요. 김프로의 목소리가 궁금하시네요. 거기 누가 이렇게 대차게 뭐 물어보던데. 질문 하나 들으셔도 내가 막 하는데 그냥 나갈 생각하거든요. 그게 김프로군요. 그래, 나도 네. 참 뭐랄까, 느낌이 그랬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자가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구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기자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을 내가 편집을 하면서, 네. 의외인데? 그래요? 어떻게 국정원이잖아. 그렇죠.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국정원.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 본 거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하듯이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질문을 하는 기자가 계속 지금 언론에 남아서 질문을 해야지 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가요? 네. 그 영화계 쪽에서 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최승욱 키드로 다음번에 내리시려고 뒤를 이어가지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네 아주. 네. 아무튼 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뭐 지방으로 막 가셔야 돼가지고 바쁜 시간 이렇게 쪼개서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예,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영화로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 좀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막 무슨 정복몰이니 이게 막 엄청 지금 횡행하고 있잖아요. 무슨 옛날 대통령 후보가 무슨 내통을 했다는 둥, 무슨 또 어떤 정당의 무슨 대표가 무슨 간첩이라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이렇게 유통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과연 건강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배후에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을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너도 종북이지 너도 간첩이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네. 한번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십시오. 네. 저도 한 번 그래요. 더 가서 봐야 되겠네요. 네. 안 보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보면, 네. 또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성원해 주시고요. 네네. 여기저기 가시면 또 곳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관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생각지도 않게 최 감독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나홍진급의 감독님이시니까 사인 받으시고 네. 사진 찍으시고 네. 뭐 하여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